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서에 마지막 서명이 이루어지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넥서스 코어의 젊은 CEO 강지훈은 만년필을 내려놓으며 무표정한 얼굴로 맞은편에 앉은 해외 투자자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차가웠으며 그 어떤 감정도 읽어낼 수 없었다. 곧이어 터져나온 박수 소리와 샴페인을 터뜨리는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지만 그에게는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일 뿐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 몇 달간 이어진 치열한 협상의 결과물이었고 회사의 미래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중요한 계약이었다. 모두가 그의 수완과 결단력에 찬사를 보냈지만 강지훈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공허함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성공의 정점에서 그는 오히려 가장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돈과 지위를 사랑할 뿐 진정한 강지훈이라는 인간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축하 파티가 한창일 무렵 그는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 불빛들은 그의 마음을 밝혀주지 못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유일하게 신뢰하는 비서 김동현 실장을 호출했다.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김 실장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의 기쁨과 함께 걱정스러운 기색이 어려 있었다. 회장님, 파티에 안 계셔서 다들 찾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김 실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10년 넘게 강지훈의 곁을 지키며 그의 모든 것을 봐온 사람이었다. 강지훈은 천천히 돌아서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군. 김 실장, 준비는 다 되었나?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김 실장은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 계획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반대했지만 강지훈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네, 회장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신분증과 위조된 진단서, 그리고 지내실 오피스텔까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너무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충고에도 강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위험한 건 내 인생 그 자체였어. 가면을 쓰고 거짓된 웃음을 팔고 진심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나는 진짜를 원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봐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걸어볼 가치가 있어.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오늘부로 강지훈은 잠시 사라진다. 세상에는 불치병에 걸린 가난한 화가 민우만 존재할 뿐이야.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뇌종양 말기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가난한 화가로 위장하여 자신의 모든 배경을 지운 채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 혹은 최소한 진실된 인간관계를 찾고 싶었던 것이다. 과거의 쓰라린 경험은 그를 사람을 믿지 못하는 냉소적인 인물로 만들었고 이 연극은 그가 자신에게 내리는 마지막 시험과도 같았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평범한 동네에서 한서연은 마지막 환자의 집에서 막 일을 마치고 나오는 중이었다. 그녀는 방문 요양 간호사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지내는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 고된 일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꼈다. 사람의 온기가 그리운 이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어주는 것에서 보람을 찾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단함이 묻어났지만 눈빛만은 언제나 따뜻하고 맑았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가 소속된 간호사 파견센터의 원장이었다. 서연 씨, 혹시 지금 시간 괜찮아요? 아주 특별한 건이 하나 들어왔는데 서연 씨가 적임자인 것 같아서요. 원장의 목소리는 어딘가 들떠 있었다. 서연은 의아해하며 되물었다. 특별한 건이라니요? 어떤 환자인가요? 원장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환자는 32살의 남잔데 뇌종양 말기라고 하더군.
보호자가 아주 재력이 있는 사람 같은데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 한대. 그래서 입주해서 24시간 돌봐줄 수 있는 전담 간호사를 구하고 있어. 보수는 상상 이상일 거야. 다만 조건이 좀 까다로워. 환자의 사생활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어떤 질문도 해서는 안 된대. 32살의 말기암 환자라는 말에 서연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젊은 나이에 얼마나 큰 절망 속에 있을까. 까다로운 조건과 비밀스러운 분위기가 마음에 걸렸지만 환자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높은 보수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홀로 동생의 학비를 대고 있는 그녀에게는 큰 도움이 될 터였다.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자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그녀의 대답에 원장은 안심한 듯 말했다. 잘 생각했어. 보호자 연락처를 바로 보내줄게. 아주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사람이니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전화를 끊자마자 김동현 실장의 연락처와 간단한 인수인계 사항이 문자로 도착했다. 보호자의 이름은 단지 김 실장이라고만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약속된 장소에서 서연은 김동현 실장을 만났다. 그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환자의 상태와 주의사항에 대해 사무적인 어투로 설명했다. 환자의 이름은 민우이며 직업은 무명 화가. 성격이 매우 예민하고 까다로우니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당부를 여러 번 반복했다. 민우 씨는 사람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특히 동정받는 것을 싫어하니 환자를 대할 때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해 주십시오. 오직 간호사의 역할에만 충실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부족함 없이 지원해 드릴 겁니다. 김 실장은 두툼한 계약서와 함께 선불로 지급될 급여가 든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액수는 서연이 지금껏 받아본 월급과는 차원이 다른 금액이었다. 모든 것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지만 서연은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에만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계약서에 서명했고 환자가 머무는 오피스텔의 주소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오늘 오후부터 바로 업무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민우 씨는 당신이 오는 것을 반기지 않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전문가답게 행동해 주십시오. 김 실장의 마지막 말은 경고처럼 들렸다. 한편 강지우는 낯선 오피스텔에서 민우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고급 가구와 명품들로 가득했던 그의 펜트하우스와는 달리 이곳은 낡은 가구 몇 개와 이젤, 그리고 캔버스들만이 뒹구는 초라한 공간이었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벗고 낡고 색이 바랜 티셔츠와 청바지로 갈아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간호사는 구했나? 네, 회장님, 한서연이라는 간호사입니다. 경력도 좋고 평판도 깨끗합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그리로 갈 겁니다.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의 보고에 그는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과연 이 위험한 연극의 끝에 그가 원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을까?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다. 강지훈. 아니 이제 민우는 낡은 소파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곧 문을 열고 들어올 그 낯선 여자.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모른 채 죽어가는 한 남자를 돌보기 위해 이곳에 올 것이다. 그녀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의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균열이라도 낼 수 있을까? 아니면 그녀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결국에는 무언가를 바라고 접근하는 또 한 명의 사람일 뿐일까? 수많은 의심과 한 가닥 희미한 기대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뒤엉켰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은 지독하게 길게 느껴졌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오피스텔의 낡은 초인종이 날카롭게 울렸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있던 강지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그의 심장이 미세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 상대방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이 연극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처음부터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함이었다. 다시 한번 초인종 소리가 집요하게 울렸다. 그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다. 최대한 병약하고 지친 사람처럼 보이도록 어깨를 구부리고 걸음걸이를 느리게 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평범한 인상의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화장기 없는 깨끗한 얼굴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활동하기 편해 보이는 간호사복 차림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모습이었지만 유독 그녀의 눈빛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안에는 어떤 꾸밈이나 가식도 없이 그저 맑고 따뜻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누구시죠? 강지훈은 일부러 차갑고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첫 번째 시험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적대적인 태도에 당황하거나 불쾌감을 드러내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한서연 간호사입니다. 김 실장님께 연락받고 왔습니다. 환자분을 돌봐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필요 없으니 돌아가세요. 그는 문을 닫으려는 듯 몸을 움직이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닫히려는 문틈으로 발을 살짝 집어넣는 대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우선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환자분이 오래 서 계시면 힘드십니다. 제 역할은 환자분의 안정을 돕는 것입니다. 그 말에는 상대를 압박하려는 의도 대신 오직 환자를 생각하는 전문가의 태도가 배어 있었다. 강지훈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잠시 그녀를 빤히 쳐다보다가 결국 신경질적으로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는 안으로 들어왔다. 마음대로 하시지. 그의 퉁명스러운 허락에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집안의 어지러운 풍경을 보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집안은 온통 물감 냄새로 가득했고 여기저기 캔버스와 그림 도구들이 널려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어둡고 가라앉은 분위기였다. 서연은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들고 온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강지훈을 향해 돌아섰다. 식사는 하셨나요? 약은 제 시간에 챙겨 드시고 계신지 우선 환자분의 상태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곳이 원래 자신의 일터였다는 듯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강지훈은 소파에 아무렇게나 걸터 앉으며 비꼬는 투로 대답했다.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 간호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죽을 장소가 필요한 것뿐이니까. 죽음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며 그는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동정심을 보이거나 혹은 섣부른 위로를 건네며 감상에 빠지는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서연의 대답은 또다시 그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러시군요. 하지만 조용히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과 고통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환자분의 남은 시간을 최대한 편안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제 일이니까요. 그녀의 말에는 불필요한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철저한 직업의식과 책임감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강지훈은 처음으로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이용하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여자에게는 그의 어떤 수법도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단단한 유리벽처럼 그의 의도를 모조리 튕겨내고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다. 좋아. 간호사로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줘봐. 난 지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약도 먹기 싫으니까. 그는 최대한 까다롭고 비협조적인 환자를 연기했다. 그의 도발적인 태도에도 서연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입맛이 없으실 때는
억지로 드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약은 중요하니 잠시 후에라도 꼭 드셔야 합니다. 우선 주변 환경을 정리해서 환자분께서 조금이라도 쾌적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말과 동시에 능숙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널려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창문을 열어 탁한 공기를 환기시켰다. 그리고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그림 도구들을 한쪽으로 조심스럽게 정리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조용하고 효율적이었으며 그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느낌보다는 무너진 공간에 질서를 되찾아주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강지우는 팔짱을 낀 채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보통 이상의 보수를 받고 있을 테니 그저 돈 때문일까? 아니면 타고난 오지랖이라도 넓은 것일까? 그는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진심이 아닌 위선의 흔적을 찾아내려 애썼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녀의 모습은 보면 볼수록 꾸밈없고 진실되게 느껴졌다. 잠시 후 어느 정도 정리를 마친 서연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혈압계와 청해를 꺼내며 말했다. 기본적인 활력 징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팔을 좀 걷어주시겠어요? 강지우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팔을 내밀었다. 그녀의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 그의 팔에 닿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인간적인 접촉이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혈압과 천을 측정하고 그의 안색과 호흡을 살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분석이 아닌 따뜻한 관심이 담겨 있었다. 그가 연기하고 있는 병약한 모습 너머의 무언가를 보려는 듯한 깊은 눈빛이었다. 최근에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더 심해지지는 않았나요? 그녀의 질문에 그는 그냥 늘 그래 라고 짧게 대답했다. 모든 확인을 마친 서연은 약 봉투를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이제 약 드실 시간이에요. 빈속에 드시면 안 좋으니 제가 간단하게 죽이라도 끓여 드릴게요. 주방은 사용해도 될까요? 그녀의 질문은 허락을 구하는 것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부드러운 힘이 있었다. 강지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으로 마지못해 승낙의 뜻을 표했다. 서연은 작은 주방으로 들어가 익숙하게 찬장을 열었다. 다행히 쌀과 기본적인 조미료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쌀을 씻어 냄비에 안치고 냉장고에 있는 야채 몇 가지를 꺼내 잘게 다졌다. 그녀가 요리하는 동안 주방에서는 고소한 냄새와 함께 기분 좋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소리는 오랫동안 정막만이 가득했던 이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 같았다. 강지우는 소파에 앉아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계획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상대를 시험하고 분석하는 입장이 되어야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관찰당하고 무장해제되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그의 계획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에까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이 낯선 감정이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이상한 호기심을 느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야채죽이 그의 앞에 놓였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죽이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드세요. 조금이라도 기력을 차리셔야 합니다. 그녀는 강요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그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의 맛이 아니었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누군가의 진심 어린 보살핌의 맛이었다.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한서연이 끓여준 죽은 강지훈의 텅 빈 위장뿐만 아니라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는 듯했다.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만들어준 음식에서 온기를 느꼈다. 하지만 그 낯선 감정은 아주 잠시였다. 그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원래 목적을 상기했다.
이것은 연극이며 그녀는 시험 대상일 뿐이다. 그는 더욱 정교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그녀를 시험해야 했다. 다음 날 그는 첫 번째 미끼를 던졌다. 서연이 잠시 주방에 간 사이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일부러 비틀거리는 척하며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다 마치 실수인 양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떨어뜨렸다. 지갑은 바닥에 떨어지며 살짝 열렸고 그 안에서는 5만 원권 지폐 몇 장이 삐져나왔다. 가난한 화가에게는 분명 적지 않은 돈이었다. 그는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리하게 관찰했다. 잠시 후 쟁반에 따뜻한 차를 들고 나온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다. 그녀의 시선은 아주 잠깐 지갑에 머물렀지만 그 어떤 탐욕이나 동요의 빛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태연하게 쟁반을 내려놓고 지갑을 주어 그에게 건넸다. 여기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민우 씨. 그녀의 목소리와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마치 길에 떨어진 돌멩이를 주워준 사람처럼 담담했다. 강지우는 말없이 지갑을 받아들었다. 돈에 대한 그녀의 무관심은 그의 예상을 또다시 벗어났다. 그는 내심 실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이 여자는 최소한 돈 때문에 자신에게 접근하는 부류는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그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물질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감정적인 동요를 이끌어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오후 그는 창가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잿빛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세상의 모든 절망을 짊어진 사람처럼 어둡고 공허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녀가 다가오자 나지막하고 비관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거짓된 인생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어릴 때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믿었던 친구에게는 배신당했지. 내게 남은 건 이 그림뿐인데 이것마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최대한 비참하고 처량하게 꾸며냈다. 그녀의 동정심을 자극해 값싼 위로를 건네거나 혹은 그의 불행에 감정적으로 휘말리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이번에도 그의 기대를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조용히 그의 옆에 서서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에야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하지만 화가에게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오히려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그의 불행을 평가하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정체성인 화가라는 점을 존중하며 그의 고통을 창작의 일부로 승화시키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그녀의 말은 그의 상처를 헤집는 대신 조용히 보듬어주는 듯한 힘이 있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절망스러울 때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위안을 찾는다고 했어요. 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한 송이라든가 비 온 뒤의 흙냄새 같은 것들이요. 민우 씨의 눈에는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아름다움이 보일 테니 분명 자신만의 위안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상투적인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조언이었다. 강지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정교하게 설계된 연극은 그녀의 진심 앞에서 번번이 무력해졌다. 그는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지만 역으로 자신의 편협하고 냉소적인 내면을 시험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시험하려는 시도를 멈췄다. 대신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라는 사람 자체가 그의 가장 큰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일상은 조용한 규칙성을 띠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서연은 약속된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그의 혈압과 천을 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입맛이 없다고 할 때마다 영양을 고려한 다양한 종류의 죽이나 수프를 만들어 주었다. 그녀가 주방에서 요리할 때
나는 다그락거리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는 삭막했던 오피스텔을 조금씩 사람 사는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오후가 되면 그는 이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척했고 서연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다. 그는 캔버스 대신 스케치북에 연필로 그녀의 모습을 그렸다. 책에 집중하고 있는 그녀의 단아한 옆모습, 창밖을 바라보는 아련한 눈빛, 가끔씩 희미하게 짓는 미소까지. 그녀의 모든 순간들이 그의 펜 끝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새 그는 아침에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가 떠나고 난 뒤의 저녁 시간은 유독 길고 적막하게 느껴졌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어긋나고 있었다. 진정한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 시작한 이 연극이 오히려 그를 진정한 사랑의 감정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그의 일상에, 그리고 그의 마음에 너무나도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기 위해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행동을 했다. 그날따라 유독 공들여 저녁 식사를 준비한 서연이 그의 앞에 밥상을 차려주었을 때였다. 그는 일부러 수저를 밀쳐내며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치워. 이런 거 먹어봤자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며칠 뒤면 죽을 목숨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는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순간 상처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녀는 그와 언쟁을 벌이는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드시고 싶지 않으시면 억지로 드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라도 생각이 바뀌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시 따뜻하게 데워드릴게요. 그녀는 그의 밥상을 한쪽으로 치워놓고 자신의 자리에 앉아 묵묵히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강지훈에게 그 어떤 비난이나 원망의 말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그의 모진 말에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다. 혼자서 조용히 밥을 먹는 그녀의 작은 등이 유난히 외로워 보였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유치한 시험들이 얼마나 이타적이고 선한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었는지를. 그는 더 이상 연기를 계속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가 치워두었던 자신의 밥상을 가져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다. 그날 밤, 그녀가 돌아간 후 강지훈은 오랫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신이 그린 그녀의 스케치를 보며 그는 이 위험한 연극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그리고 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더 이상 시험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그녀의 사랑 앞에 완전히 무장해제된 포로일 뿐이었다. 강지훈이 민우라는 가짜 인물에 익숙해져 갈 무렵, 그가 떠나온 현실 세계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했다. 넥서스 코어의 CEO 강지훈이 건강상의 이유로 무기한 휴가에 들어갔다는 공식 발표는 재계에 미묘하지만 확실한 파장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다들 그의 휴식을 응원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온갖 흉흉한 소문들이 꼬리를 물고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사실 그의 병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설부터 이사진과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났다는 설, 심지어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잠적했다는 악성 루머까지. 진실이 가려진 빈자리는 의심과 불안이 빠르게 채워나갔다. 넥서스 코어의 주가는 연일 소폭 하락했고 경쟁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물밑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단연 베리타스테크였다. 베리타스테크의 최만식 회장은 넥서스 코어의 혼란을 보고하며 득이양양한 미소를 짓는 아들 최민준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최민준은 능력보다는 욕심이 앞서는 인물이었지만
이런 혼탁한 상황에서는 그의 저돌적인 성격이 오히려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아버지, 보십시오. 강지훈 그놈이 사라지니 넥서스는 그냥 모래성이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넥서스의 숨통을 끊어놓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최만식 회장은 아들의 경솔함을 짐짓 꾸짖으면서도 그의 말에 동의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강지훈의 충신들이 똘똘 뭉칠 수 있어. 우선은 저들의 핵심 인력부터 하나씩 빼내와야 한다. 뿌리가 흔들리면 줄기는 저절로 쓰러지게 되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하고 차가웠다. 그의 지시 아래 베리타스 테크는 넥서스 코어의 핵심 연구원들과 임원들에게 은밀한 접촉을 시작했다. 이 모든 폭풍의 한가운데서 김동현 실장은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그는 매일 아침 피말리는 전쟁을 치렀다. 불안해하는 이사진을 다독여야 했고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해외 투자자들을 설득해야 했으며 베리타스 테크의 인력 빼가기 시도를 막아내야 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다. 그에게는 이 모든 상황을 강지훈에게 보고해야 하는 또 다른 임무가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아무도 없는 자신의 차 안에서 보안이 철저한 비상 연락망을 통해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시간만이 그가 유일하게 숨을 돌리면서도 동시에 가장 무거운 책임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도 그는 지친 목소리로 낮 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고했다. 회장님, 베리타스 측에서 신제품 개발팀의 박 팀장에게 접촉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다행히 박 팀장이 충성심이 강해 즉시 보고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김 실장은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운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최 회장 다운 방식이군. 절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지 마. 그들의 자부심과 비전을 자극해. 우리가 함께 이루어온 것들과 앞으로 이뤄나갈 것들을 상기시켜. 필요한 지원은 얼마든지 해주고 흔들리는 사람은 내가 돌아가서 직접 면담하겠다고 전해. 그의 지시는 짧고 명확했다. 전화를 끄는 강지훈은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 작은 오피스텔에서 서연과 함께 조용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녀가 끓여준 따뜻한 찌개를 먹으며 소소한 농담을 나누던 그 평온한 시간과 지금 김 실장이 전해온 냉혹한 현실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도 컸다. 그는 두 개의 다른 세계를 동시에 살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죽음을 앞둔 가난한 화가 민우로, 다른 한쪽에서는 거대 기업의 운명을 짊어진 CEO 강지훈으로. 서연과 함께 있을 때면 그는 모든 것을 잊고 오직 현재의 평온함에만 집중하고 싶었다. 그녀의 순수한 눈빛과 따뜻한 배려는 그가 평생 갈구해왔지만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는 이 연극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만든 안식처의 문을 거칠게 두드리고 있었다. 최만식과 최민준의 공격은 점점 더 대담하고 집요해졌다. 그들은 언론에 익명의 제보를 흘려 넥서스 코어의 경영 공백 문제를 공론화했고 이는 주주들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사회에서는 강지훈의 부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임시 CEO를 선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상황은 김 실장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강지훈이 서연과 함께 창가에 앉아 그녀가 읽어주는 시를 듣고 있을 때였다. 그의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짧게 울렸다. 김 실장이 보낸 긴급 메시지였다. 이사회 소집 비상 상황입니다. 즉시 연락 주십시오. 메시지를 확인하는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은 서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민우 씨,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요. 강지훈은 황급히 표정을 관리하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것도, 그냥 잠시 피곤해서 그런가 봐. 그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낡은 티셔츠를 입고 수척한 환자를 연기하는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위선적으로 느껴졌다. 지금 이 순간에도 회사는 불타고 있었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위험한 이중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에게 얻은 위안과 평화는 달콤했지만 그것은 결국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다. 모든 것을 바로잡고 자신을 위협하는 적들을 응징해야 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서연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해야만 했다. 그가 바로 그녀가 그토록 경멸하는 부와 권력을 가진 세상의 사람이며 그녀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 이 모든 기만적인 연극을 벌였다는 사실을. 그 생각을 하자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그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회사에 대한 책임감과 서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엉켜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날 밤 강지우는 김 실장과 긴급 통화를 마친 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내적 갈등으로 인해 실제로 몸살 기운을 느꼈다. 회사 문제와 한서연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그의 정신을 쉴 새 없이 몰아붙인 탓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그는 소파에 쓰러지듯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식은땀으로 온몸이 축축했다. 민우 씨, 정신 차리세요. 민우 씨. 서연은 그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 달려왔다. 그녀는 능숙하게 그의 천을 재고 혈압을 확인했다. 천은 40도에 육박하고 있었고 혈압 역시 위험할 정도로 불안정했다. 뇌종양 환자에게 고열은 치명적일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과 깊은 우려가 스쳤다. 안 되겠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해요. 제가 119에 연락할게요. 그녀가 다급하게 휴대폰을 들려는 순간 강지훈이 힘겹게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안 돼. 병원은 안 돼. 그의 목소리는 열에 들떠 심하게 갈라져 나왔지만 그 안에 담긴 거부의 의사는 확고했다. 그는 이 연극이 병원에서 끝나버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아니, 어쩌면 그저 이 위기의 순간에 그녀가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제발, 그냥 여기 있어줘. 서연은 망설였다. 간호사로서의 판단은 그를 즉시 응급실로 데려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환자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다. 우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응급처치를 해보고 그래도 차도가 없으면 강제로라도 병원에 데려가기로. 알겠어요. 하지만 상태가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무조건 병원으로 갈 거예요. 약속하세요. 그녀의 단호한 말에 그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서연의 필사적인 간호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찬물에 적신수건으로 쉴 새 없이 그의 몸을 닦아주며 열을 내리려 애썼다. 해열제를 먹이기 위해 미움을 끓였고 탈수 증상을 막기 위해 이온 음료를 조금씩 입에 흘려 넣어주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침착하고 전문적이었지만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안타까움과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강지우는 고열로 인해 반쯤 흐릿해진 의식 속에서 현실과 환상을 오갔다. 그의 눈에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자신을 간호하는 서연의 모습이 들어왔다. 힘겨워하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모습이 아주 오래전 그가 어렸을 때 아팠던 자신을 밤새 간호해 주시던 어머니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서연의 어깨가 살짝 굳었지만
그녀는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가지마. 강지훈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그 말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향한 외침이었는지 아니면 눈앞의 서연을 향한 애원이었는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외로움과 약함이 고열이라는 통제불능의 상태를 빌어 터져 나온 것이었다. 그의 뜨거운 손길과 애처로운 목소리에 서연의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더 이상 까칠하고 냉소적인 환자가 아니었다. 그저 아픔과 외로움에 지친 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걱정 마세요. 아무데도 안 가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녀의 따뜻한 음성이 그의 귓가에 스며드는 순간 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강지훈은 남아있던 마지막 힘을 다해 상체를 일으켰다. 그리고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서연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그것은 계획된 행동이 아니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쌓아 올린 그의 철저한 가면과 방어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며 터져 나온 본능적인 갈망이었다. 키스는 서툴고 뜨거웠으며 그의 모든 혼란과 애틋함, 그리고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너무 놀라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환자와 간호사라는 명확했던 경계선이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를 밀어내야만 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입술에서 전해져 오는 절박함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고 있었다. 짧지만 영원처럼 느껴졌던 입맞춤이 끝나고 강지훈은 그녀의 어깨에 기댄 채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숨결은 아까보다 한결 편안해져 있었다. 하지만 남겨진 서연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입술을 매만졌다. 아직도 그의 온기가 생생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그는 아파서 헛것을 본 것일까? 아니면 그녀는 밤새 그의 곁을 지켰다. 다행히 새벽이 되자 그의 열은 거짓말처럼 내리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쳐 들어올 무렵 강지훈은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열은 내렸지만 온몸은 흠씬 두들겨 맞은 듯 쑤시고 아팠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고 자신의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웅크린 채 잠들어 있는 서연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그의 곁을 지킨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지난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의 걱정스러운 얼굴, 따뜻한 손길, 그리고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던 그 순간까지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는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진심을 더럽혔다. 자신의 이기적인 연극에 그녀를 끌어들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다. 동시에 그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진심으로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의 위험한 시험은 가장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성공했다. 그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진실한 사랑을 찾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짓말쟁이일 뿐이었다. 행복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이제 그는 이 연극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그리고 이 사랑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강지훈과 한서연 사이에 미묘하고 낯선 감정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넥서스 코어의 위기는 최고조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최민주는 더 이상 기다릴 인내심이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신중한 방식이 답답하게 느껴졌고 강지훈이 없는 지금이야말로 넥서스를 한 번에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결국 아무도 모르게 독단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의 목표는
넥서스 코어가 수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차세대 AI 반도체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도였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자료가 아니라 넥서스 코어의 미래 그 자체였다. 최민주는 거액의 돈과 성공 후의 임원 자리를 미끼로 넥서스 코어의 재무팀 소속이었지만 불만이 많았던 한 이사를 매수하는 데 성공했다. 그 이사는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심야의 서버에 접속했고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가 담긴 파일을 통째로 빼돌렸다. 다음 날 아침, 김동현 실장은 내부 보안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핵심 데이터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끔찍했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어 특정 조건 없이는 열어볼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단 2명.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와 바로 CEO 강지훈 뿐이었다. 베리타스 테크가 데이터를 손에 넣은 이상 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암호 해독을 시도할 것이 분명했다. 당장 유출 경로를 추적하고 내부 감사를 시작해 그리고 이 시간부로 관련된 모든 인원의 회사 출입을 통제해 김 실장은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지시를 내렸지만 그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회사의 존망이 걸린 문제였다. 그는 이 사실을 즉시 강지훈에게 알려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강지훈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 시각 오피스텔 안에서는 평온한 오후가 흐르고 있었다. 며칠 전의 열병 이후 강지훈의 태도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을 밀어내거나 날카롭게 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존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가끔씩은 먼저 말을 걸기도 했다. 그날도 그는 서연이 정성껏 깎아준 사과를 먹으며 그녀가 들려주는 어린 시절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 속에서 요란한 진동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김 실장의 비상 연락용 번호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번호로 연락이 왔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서연에게 말했다. 잠깐만, 아는 후배한테서 온 전화 같네. 중요한 일인 것 같으니 받고 올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베란다로 나가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 실장의 다급하고 절망적인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터져 나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프로젝트 제스의 핵심 설계도가 통째로 유출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지훈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민우라는 인물의 나약하고 병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냉철하고 예리한 기업의 지배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누구 짓이야? 아직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정황상 베리타스 테크의 소행이 확실합니다. 김 실장의 보고에 그는 짧게 혀를 찼다. 최민준, 그 애송이가 결국 선을 넘었군.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즉시 날카로운 지시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우선 서버 접속 기록부터 전부 확보해 내부 감사팀을 동원해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의 모든 로그를 분석하고 비인가 접속 흔적을 찾아. 그리고 유출된 파일은 이중 암호화 프로토콜이 걸려 있을 거야. 외부에서는 절대 해독할 수 없어. 오히려 그들이 해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역으로 추적할 수 있는 트랩을 심어놨으니 보안팀에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해. 그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말을 이었다. 언론에는 절대 새어나가게 해선 안 돼. 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이건 단순한 기술 유출이 아니라 경영권 자체를 흔들려는 시도야. 당장 이사회를 소집하고
내가 복귀하기 전까지 김 실장 자네가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다고 발표해. 그의 말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지휘관의 그것이었다. 서연은 열린 베란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서버 로그, 내부 감사팀, 이중 암호화 프로토콜, 주주총회 같은 단어들은 그녀가 아는 가난한 화가 민우의 세계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들이었다. 하지만 단어의 의미보다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그의 목소리와 말투 그 자체였다. 그것은 더 이상 병약하고 무기력한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지휘하고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목소리. 차갑고 단호하며 엄청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저 사람은 누구지? 내가 알던 민우 씨가 정말 맞는 걸까? 그녀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아주 작지만 날카로운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전화를 끄는 강지우는 자신이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서연이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 안에는 단순한 걱정이 아닌 의아함과 혼란이 담겨 있었다. 후배네 회사가 좀 큰 문제가 생겼나 봐. 예전에 내가 잠깐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어서 다급하게 연락이 왔네. 그는 어색하게 변명했지만 스스로도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 없는 거짓말인지 잘 알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랬군요.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라고만 대답했다.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생긴 것만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100% 신뢰할 수 없었고 그는 그녀의 의심을 감지하며 불안에 떨어야 했다. 평온했던 거짓의 성벽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최민주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거액을 들여 빼낸 넥서스 코어의 핵심 설계도는 정교한 암회 막혀 무용지물이었고 강지훈이 심어놓은 역추적 트랩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의 해킹 시도만 노출될 뻔했다. 기술로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의 분노는 강지훈 개인을 향했다. 그는 강지훈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 그의 정신을 송두리째 무너뜨려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흥신소에 거액을 주고 김동현 실장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강지훈이 사라진 지금 김 실장은 그의 유일한 연결고리였기 때문이다. 며칠간의 끈질긴 미행 끝에 흥신소로부터 믿을 수 없는 보고가 올라왔다. 김 실장이 정기적으로 서울 변두리의 한 허름한 오피스텔을 드나들며 그곳에 사는 민우라는 이름의 시한부 화가를 돌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최민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최민준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강지훈이 병을 핑계로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는 짐작했지만 이렇게 유치한 연극을 벌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강지훈이 왜 이런 연극을 벌이는지 그리고 그 연극에 등장하는 한서연이라는 간호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즉시 파악했다. 그는 이것이 강지훈을 무너뜨릴 완벽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단순히 진실을 폭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장 잔인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그의 세계를 파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비서를 시켜 자신을 유명 갤러리의 큐레이터로 위장시킨 뒤 한서연에게 접근했다. 민우 작가의 그림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그의 작품을 정식으로 후원하고 전시회를 열어주고 싶다는 달콤한 제안을 건넸다. 그 제안은 민우가 재능을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라던 서연의 마음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전화를 받은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며칠 전 베란다에서 들었던 그의 통화 내용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그가 평범한 화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애써 그 의심을 외면했다. 그가 아프고 외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싶었다. 결국 그녀는 그의 재능을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큐레이터와의 만남을 주선하기로 약속했다. 민우 씨,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한 갤러리에서 민우 씨 그림을 보고 연락이 왔어요. 후원을 해주고 싶대요. 서연은 상기된 얼굴로 강지훈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강지훈은 순간 당황했지만 서연의 순수한 기쁨 앞에서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는 이것이 최민준이 파놓은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마지못해 약속을 허락하고 말았다. 약속 장소는 시내 중심가의 최고급 호텔 로비였다. 서연은 민우의 그림, 몇 점을 파일에 소중히 담아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잠시 후 호텔 정문으로 미끄러져 들어온 검은색 세단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민우가 아니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맞춤 정장에 머리는 단정하게 넘기고 차갑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한 남자. 바로 CEO 강지훈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였다. 그는 회사 위기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김 실장과 비밀리에 만나기로 한 상태였다. 서연은 약속된 큐레이터를 찾기 위해 로비 안을 두리번거렸다.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얼마 전 민우 씨의 보호자라며 자신에게 일을 의뢰했던 김 실장이었다. 그는 로비 한가운데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초조한 표정이었다. 서연이 그에게 다가가 아는 척을 하려던 바로 그 순간 정문에서 들어온 그 남자와 김 실장이 마주 섰다. 김 실장은 그를 향해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무언가 이상했다. 보호자와 환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사와 부하 직원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그 남자의 얼굴. 분명 낯선 사람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수척하고 병약한 모습에 가려져 있던 본래의 얼굴, 윤곽, 날카로운 턱선, 깊은 눈매. 그것은 분명 자신이 매일같이 돌보던 민우의 얼굴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호텔 지배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그에게 다가와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다. 강지훈 회장님, 예약해두신 라운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회장 님. 그 이름이 마치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 단어들만이 그녀의 귓속에서 거대한 소음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건강하고 위풍당당한 대기업 CEO와 자신의 동정심과 연민을 자아냈던 병약한 화가 민우의 모습이 겹쳐지며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지난 몇 주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정성껏 끓여주었던 죽, 밤새도록 그의 열을 내리기 위해 애썼던 밤, 그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그의 재능을 진심으로 응원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의 뜨거웠던 입맞춤까지. 그 모든 것이 잔인한 연극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사랑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유희에 노란한 어릿광대였고 그의 시험대에 오른 실험용 쥐에 불과했다. 수치심과 배신감,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손에 들고 있던 그림 파일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뒤돌아섰다. 아니, 도망쳤다. 그 끔찍한 진실로부터, 자신의 어리석음으로부터,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 남자로부터. 그림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에 강지훈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롭게 돌아서는 한서연의 모습을. 그녀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아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최민준의 함정이었다. 지훈의 세상 역시 그 순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서연 씨,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쫓아가려 했지만 그의 발은 마치 땅에 뿌리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 담겨있던 깊은 절망과 상처가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한서연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강지훈의 얼어붙었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김 실장을 돌아볼 틈도 없이 호텔 밖으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도시의 공기가 그의 폐부를 찔렀지만 심장을 꿰뚫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인파 속으로 사라진 그녀를 미친 듯이 찾아 헤맸고 마침내 택시를 잡으려는 그녀의 위태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그가 그녀의 팔을 붙잡는 순간 서연은 마치 뱀에 물린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를 뿌리쳤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따뜻하고 맑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경멸과 차가운 분노, 그리고 산산조각난 신뢰의 파편만이 가득했다. 내 이름 부르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그가 알던 부드러운 음성은 흔적조차 없었다. 서연 씨, 제발 내 말 좀 들어봐요. 이건 다 오해예요. 설명할 수 있어요. 강지훈은 필사적으로 애원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오해 설명 뭘 더 설명하시게요. 당신에게 내 진심은 그냥 장난감이었겠죠. 당신의 그 지루하고 고상한 세상을 위한 잠깐의 유희. 내가 얼마나 바보 같고 우스웠을까요? 그녀는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말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이 적어도 처음에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서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를 밀어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이라는 사람, 그리고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수치이자 악몽이니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에 올라탔고 차는 무정하게 그의 시야에서 멀어져 갔다. 그날 오후 강지훈이 넥서스 코어 본사 로비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건물 전체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멈추는 듯했다. 직원들은 갑자기 나타난 그를 보고 유령이라도 본 듯 수군거렸다. 그의 얼굴에서는 병약한 화가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냉철한 이성과 강철 같은 의지로 무장한 지배자의 모습만이 존재했다. 그는 곧장 최상층의 이사회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최만식 회장과 최민주는 이미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강지훈을 맞았다. 이게 누구신가? 강 회장 아니시오. 요양은 잘 마치셨나? 최만식 회장의 비아냥거림에도 강지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준비해온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본론으로 들어가지. 최민준 사장, 프로젝트 즈스에 대해 할 말 없나? 최민준은 뻔뻔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그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 우리 베리타스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코드와 로그 기록이 나타났다. 이것은 베리타스 테크의 서버 IP 주소와 접속 시간, 그리고 그들이 우리 회사 서버에 침투하기 위해 사용한 해킹 툴의 로그 기록입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모든 기록이 최민준 사장의 개인 사무실 IP와 일치하는군요.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 조작된 증거야. 그가 소리치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재무팀의 한 이사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는 모든 이사들이 보는 앞에서 최민준에게 매수되어 내부 정보를 넘기고 서버 접근 권한을 열어주었던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 그의 자백은 최민준의 마지막 발악에 쐐기를 박았다. 하지만 강지훈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최민준이 유령회사를 통해 흥신소에 거액의 자금을 이체한 내역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최민준 씨가 저의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뒷조사하기 위해 지불한 돈의 흐름입니다. 기업의 정보를 훔치는 것을 넘어 한 개인의 삶까지 파괴하려 했던 당신들의 방식에 경의를 표하지. 모든 것이 끝났다. 최만식 회장은 아들의 어리석음에 할 말을 잃었고 최민준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보안팀, 이 두 분을 즉시 검찰에 넘기시오. 산업 스파이 및 불법 사찰 혐의입니다. 그의 지시에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망연자실한 부자를 끌고 나갔다. 길고 지루했던 전쟁이 마침내 막을 내린 순간이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는 기업을 지켜냈고 적들을 응징했다. 완벽한 승리였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는 승리의 환호가 아닌 깊은 절망과 배신감에 가득 찼던 한서연의 얼굴만이 어른거렸다. 그는 가장 중요한 전쟁에서 패배했다. 그는 그녀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녀 자신을 잃었다. 그 어떤 기업의 승리도 그 상실감을 채워줄 수는 없었다. 그는 거짓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릉의 작은 의료원에서 일하게 된 한서연은 서울에서의 기억을 애써 파도 소리에 묻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곳의 삶은 단조로웠지만 평화로웠다. 환자들은 대부분 순박한 어르신들이었고 그녀는 그들의 작은 상처와 아픔을 돌보며 무너졌던 자신의 일상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평온한 낮이 지나고 밤이 찾아오면 지독한 배신감과 함께 한 남자의 얼굴이 어김없이 떠올랐다.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사람을 증오하려 애썼다. 그의 오만함과 잔인한 기만 행위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그를 비난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역설적으로 아프고 외로워 보였던 화가 민우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함께 나누었던 소박한 식사, 창가에 나란히 앉아 바라보던 풍경, 그리고 고열에 시달리던 그가 애처롭게 내뱉었던 잠꼬대까지. 그 기억들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그것마저도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을까?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이사 올 때 미처 다 정리하지 못했던 짐 속에서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강지훈이 민우로 살던 오피스텔에 두고 온 것이었다. 무심코 스케치북을 펼친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온통 자신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책을 읽는 모습, 창밖을 보는 모습,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짓는 모습까지. 그림 속의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의 구원. 한편 서울의 강지훈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성공적으로 회사의 위기를 막아냈고 최 씨 부자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그의 세상은 여전히 폐허와 같았다. 그는 수십 번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가 일하던 간호사 센터를 찾아갔을 때는 이미 그만두고 떠난 뒤였다. 그녀는 그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렸다. 그녀를 잃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사랑을 시험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기 자신을 시험했던 것이다. 그는 변해야만 했다. 서연이 없었다면 영원히 깨닫지 못했을 진실이었다. 그는 넥서스 코어의 기업 문화를 바꾸기 시작했다. 냉혹한 실적주의 대신 인간적인 소통을 강조했고 회사의 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특히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무명 예술가들과 불우한 환자들을 후원하는 사업에 집중했다. 그것은 서연을 향한 그의 뒤늦은 속죄 방식이었다. 김 실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한 그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을 의심하고 시험하지 않았다. 대신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다가서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그가 진정으로 웃었던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의 시간은 서연이 떠난 그날에 멈춰 있었다. 다시 몇 달이 흐른 가을의 끝자락. 서연은 서울에 사는 옛 동료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서연아, 너 혹시 오후에 갤러리라고 들어봤어? 인사동에 새로 생긴 작은 갤러리인데 무명 작가들 작품만 무료로 전시해주는 곳이래. 근데 거기에 꼭 네가 봐야 할 것 같은 그림이 있어. 동료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무언가 숨기는 듯한 뉘앙스였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오후. 그것은 그녀가 민우에게 시집을 읽어주던, 그들이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그녀는 안 가야 한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발걸음은 이미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고 있었다. 확인해야만 했다. 이 지독한 미련의 마지막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끝내야만 했다. 인사동 골목 끝에 위치한 갤러리는 작고 아담했지만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여러 무명 작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한쪽 벽면 전체가 오직 한 사람의 스케치만으로 채워져 있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던 그 스케치들이었다. 그리고 각 그림의 아래에는 작은 제목이 붙어 있었다. 첫 만남, 따뜻한 죽 한 그릇, 창가의 오후,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입맞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것은 단순한 전시가 아니었다. 한 남자가 보내는 길고 처절한 고백이자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다. 그녀가 마지막 그림, 나의 구원이라는 제목이 붙은 스케치 앞에 섰을 때 등 뒤에서 익숙하지만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와주었군요.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값비싼 정장이 아닌 평범한 면바지에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CEO 강지훈도 아픈 화가 민우도 아닌 그저 한 여자 앞에 선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인가요? 서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이라는 걸 압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진실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을 향했던 내 모든 감정들, 당신 덕분에 웃고 당신 때문에 울었던 그 모든 순간들은 내 인생의 유일한 진짜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계산적인 빛이 없었다. 오직 깊은 후회와 진실된 고통, 그리고 그녀를 향한 변치 않는 애틋함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증오와 연민, 분노와 그리움이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강지훈이라는 사람을 증오했어요. 하지만 민우라는 사람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응원했어요. 이제 저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에 강지훈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아주 오랜만에 짓는 슬프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둘 다 저입니다. 어리석은 거짓말을 만들어낸 남자와 그 거짓말 속에서 당신에게 구원받은 남자, 둘 다 부끄러운 저의 모습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거짓이 아닌 진심만으로 당신 곁에 서고 싶습니다. 강지훈으로, 그리고 당신이 아껴주었던 민우의 마음으로.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긴 상처의 강을 건너 마침내 도달한 이해와 용서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CEO 강지훈과 간호사 한서연으로. 그 말에 강지훈의 눈에서도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참을 서 있었다. 갤러리 창문 너머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거짓의 잿더미 속에서 마침내 진실의 사랑이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다.